자, 일단 윤정두 찾아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세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공식 홈페이지 이제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주식 1번지 방송 개편한 내용, 2시간 방송을 하면서 교육도 진행을 하니까 참조하시고, 전화번호는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벤트 기간이니까 회원가입하셔서 수익 함께 좀 창출해 내시고, 그리고 VVIP 방으로 가급적이면 오셔서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세요. VIP 방하고 이제 VVIP 방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VVIP 방은 이제 실시간으로 전략의 기준을 잡으시고 대처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새로 가입하신 VIP 회원님께서도 자산 규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VVIP 방으로 넘어오세요 말씀드렸는데, VIP 방에 계시면서 이제 교육용의 기준에 위메이드를 편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 AS 잡아드렸고, 오늘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의 이제 구성,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이 부분에 이제 구성 부분은 하이닉스, 뭐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우리가 수익 종목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위메이드 네이버,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로 뭐 이렇게까지 보고 있다. 이 내용인데, 주력과 스윙에서의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되겠죠. 하여간에 어쨌든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10월의 구성, 또 11월에도 이렇게 오픈을 해드립니다. 또 12월 것도 11월 말에 오픈해 드릴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고 이런 수익을 내드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이런 종목을 주력에 안 넣으시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다 욕심이에요. 주력부터 채워놓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르죠. 하여간에 뭐 11월 17일 기준에서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JYP라든가 이런 쪽의 하락률이 뭐 상상을 초월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그 업체들, 저들이 왜 밀렸는지는 뭐 보도자료에 조금씩 나오겠죠. 근데 저는 수급 논리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의 경우에 저는 단순합니다. 저는 단순해요. 조금 전에 이제 기준을 잡아드렸을 때에 여러분들께 하이브가 이렇게 밀려 있었나요? 중간에 저는 좀 많이 올라왔던 걸로 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SM 쪽, 그러니까 카카오 쪽에 문제 불거지고 나서 좀 변동이 있었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움직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무너졌네요. 무너져 있었고, 야, 이거 대단히 좀 충격, 쇼킹이 있는. 그러니까 올해로만 따질까요? 올해로만 좀 따졌을 때, 뭐 3월 이후의 기준에서 6월 중순까지 한번 누적 수급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2차 전지들도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응? 2차 전지도. 왜냐면 이 수급 논리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왕이면 순매수면 좋은데, 뭐 말씀드렸죠?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윗방향성의 이 수급 그런 흐름이라면 뭐 크게 상관없다.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210만 주인데 잘 보세요. 210만 주인데 대주주가 70%에 외국인이 20%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 지분 신고, 그러니까 지분 뭐 카카오 때문에 이제 복잡해진 게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이제 겹쳐진 날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빅히트가 있고 방시혁 외에 얘네들이 스코트 사무엘 브라운, 거기는 뭐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0.87이니까 의미가 없고, 두나무, 넷마블, 방시혁. 그러면 외국인들 쪽하고 겹쳐진 게 없네요. 겹쳐진 게 없는 상태고, 그죠? 외국인하고 겹쳐진 게 없는 상태에 외국인이 20%, 대주주가 69%, 69. 그렇게 되면 거의 뭐 90%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 쪽에 이제 추가적인 물량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4,150만 주, 4,160만 주짜리의 기준인데 200만 주 정도의 개인들 물량을 뺏어왔단 말이에요. 200만 주. 그러면 대략 한 5%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 5% 가까운 개인들이 5% 가까운 물량을 뺏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6월 중순까지가 정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수급 논리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했고, 솔직히 방시혁 씨가 방탄기획 뭐 BTS를 기획을 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잡아내주고 했지만, 근데 이제 리스크라는 거는 BTS가 이제 뭐 병역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해체가 되고 했을 때에 그 실적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쪽이 있겠느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PER이나 PBR이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뭐라 그랬죠. 윤정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1순위다. 1이야, 1, 이게. 응? 그래서 내가 잘못 판단했더라도 이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돼서 잘못 판단했더라도 무너졌을 때 진짜 속된 편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 종목이어야 돼요. 2차 전지 잘못 선택해서 나락으로 가버리면 걔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 초에 1월 말 종가 수준이 12만 2,800원짜리가 15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가격 뭐 60만 원대? 여기서 샀는데 30만 원까지 무너진다면 그게 60만 원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돌린다고 봐요. 36년 노하우 가지고 봤을 때는 때려 죽여도 못 돌린다고 봐요. 진짜 운 좋게 셀트리온처럼 70% 무너졌다가도 정책이 다시 들어와서 돌리는 경우, 뭐 그런 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힘들다고 봐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안 되면 그런 낭패, 무너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칫 잘못 들어가서 무너졌을 때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기준에 지금 기본적인 펀더멘탈 부분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2-1 그리고 2-2의 기준에 하이브는 뭐다? 뭐 앞으로 끝내줄 거고요. 외국인이 막 때려 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외국 기관이 막 진짜 속된 평으로 때려 사고, 때려 사주고, 뭐 10월부터 따져도 되겠지만 올해만 따진다고 했을 때 3월 초순부터 해서 또 3월 중순부터 해서 미친 듯이 사 제끼면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래 그 주가 올라온 부분이 31만 원까지 거의 뭐 더블 난 거죠. 더블 났단 말이에요. 수급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 수급이 무너져 내리면서 제자리로 온 거 지금. 제자리로. 수급 들어오던 3월부터만 따졌을 때 수급 들어오던 부분 17만 원 그 바닥인 그 시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 안 되잖아. 지금 당장 펀더멘탈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될 때 이렇게 됐잖아요. 메이저의 매집과 거래대금을 본다 그랬죠. 근데 얘는 거래대금도 없이 그냥 메이저의 매집 하나로 움직인 거예요. 얘가 솔직히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그렇게 크게 안 나왔단 말이야. 물론 거래대금이 터진 날들은 터졌었지. 올라갈 때 기준에. 올라갈 때 기준에 6월 중순까지의 기준에 거래대금. 이거를 우리 방송 작가님? 그분 덕분에 내가 이걸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월요일 날 이걸 방송을 갖고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추가적인 변동성에 따라서는. 응? 왜? 그분뿐만 아니라 뭐 그분을 떠나서 이렇게 변동이 낙폭이 확대돼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겠죠. 1,000억이라고 해봐야 얼마라고 그랬어요? 거래대금 1,000억이면. 거래대금 1,000억의 기준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현재 기준의 거래대금 1,000억이면요.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적지 않은 거래대금인데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 1,000억은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래대금 2,000억이 터져야 그나마 20위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왜냐면 차트 보시면은 코스닥 거래대금 보시면은 이래요. 3월부터 6월 했죠.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거래대금이 10조 미만. 그리고 뭐 대충 볼까? 많이 감소됐을 때가 코스피고 코스닥으로 봐야죠. 많이 감소됐을 때가 4조 7천억까지 내렸어요. 4조 7천억 시간에까지 다 포함해서 엄청나게 빠진 거죠. 4조 7천억이면은 4월 26일 날 에코프로가 4조 1천억이었고 에코프로 BM이 5조를 넘겼거든요. 거래대금 종목 하나가. 근데 코스닥 전체 거래되면 4조 7천억. 지금 현재 기준에 5조 9,600억이니까 6조.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굉장히 죽어 있는 거죠. 거래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얼마? 1,000억이면 20위 안에 들어온다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6월 중순까지 아까 보니까 형성돼 있는데 5조 미만 또 지금 현재 6조의 거래대금이 어디일까요? 6조가 요 정도예요. 6조가. 6조보다 항상 위에 있었죠. 위에 있는 시장 여름이기 때문에 1,000억 가지고는 거래대금 1,000억 가지고는 최상위에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또 2차 전지 이제 좀 조정받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엔터주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야 엔터주가 차기 뭐 주도력을 가져가나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급은 어찌됐건 6월에 이제 끊긴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은 뭐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뭐 나쁘고 하여간에 최상위는 아니었다. 최상위의 기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메이저의 매수가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일정 범위 수반되고 근데 최상의 거래대금은 아닙니다. 메이저의 수급은 적지는 않았죠. 5%면.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종목의 5%니까. 그죠? 시가총액이 30만 원까지 갔으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5조 정도 했나요? 4천만 주니까 15조까지 아니라 12조 좀 넘었겠네요. 그죠? 12조까지 가던 종목의 5%의 매수. 그것도 대주주 70% 수준, 또 외국인까지 10% 지금 기준에 10% 감안한다면 유통 물량이 씨를 말렸을 정도의 수준이었죠. 근데 주가가 더 올라가면 누가 배불러요? 대주주죠. 그러니까 주가를 더 올리는 세력도 못 올린단 말이에요. 왜? 대주주는 뭐 장래 매도하라는 법 없나?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아니잖아요. 장래 매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가를 마음대로 이렇게 막 들어 올리거나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폭의 기준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냥 수급이 꼬인 거지. 어떤 식으로. 그냥 내리 뭐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하든 아니면 손바뀜이 있었다고 하든 내리 수급이 꼬여졌잖아요. 올해 들어서 3월까지 6월까지 들어왔던 수급이 내리 꼬여졌죠. 그렇게 되면서 거래도 이거는 뭐 블록 물량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가 급감을 했고 일본으로 보시면 아예 급감한 게 눈으로 보이고 1,000억이 안 되는 날들이 뭐 수두룩하잖아요. 6월 이후에 6월 이후에 1,000억이 안 되는 날들이 저게 1,000억의 줄을 거는 거니까 그리고 요때 하루 이제 이게 있어서 그렇지 요날 빼고 나면은 뭐 요때까지만 해도 거래가 조금 그래도 수반됐다 하면 나머지 부분은 거래가 없죠. 결론은 하이브부터 이제 쭉 놓고 본 기준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를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경우는 살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인데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 나올 때 기준입니다. 수급이 꼬여있든 말든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 수급 부분이 꼬여졌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왔다 갔다 이제 하니까 교육이 더 정신없을 수는 있는데 체계적인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솔직히 이게 유료 방송도 아니고 무료 방송에서 체계적으로 매일매일 기준 잡아서 오늘부터 뭐 체계적인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힘들고 사실. 지금 그 포스코홀딩스 놓고 보시면 0048 잠시만요. 0048 두 개 빼면은 0046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올해 들어서의 주봉 차트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건데 포스코홀딩스 올해 들어서면 25%를 넘겼어요. 지금 더 넘겼나? 볼게요. 2월 1일부터 한번 보죠. 2월 1일부터 누적 2,400만 주. 얘 주식 수가 7,500만 주? 몇 주예요? 8,500만 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아니다 보니까 주식 수를 조금 헷갈렸는데 2,400만 주 나누기 8,500만 주 해주면 28% 맞아? 어? 아닌데 잘못 때린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 진짜 28% 맞아요? 맞겠네. 1억 주에서 2,400만 주도 아니고 야, 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배터리 정신 나간 박순혁이부터 해서 선대인부터 해서 김준, 이창환 씨까지 이러면 안 되지. 지들이 모르면은 아무리 몰라도 개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와 이게 귀에다 해서 이렇게까지 때려 파는데 파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PER이 12배에 PBR이 0.72배인데 얘 컨센서스 그 밴드 동향 보시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PBR
노이즈였던 PBR의 기준이 보시면은 이게 몇 배짜리예요? 0.2배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평균 0.3에서 0.5를 잡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선이 0.26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색 요 색깔은 뭐라고 해야 돼? 0.57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0.5배에서부터 0. 두 번째 3, 26 여기까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강은 PBR이 0.3에서 0.5 요 정도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PER도 0.3에서 0.5 이렇게 움직입니다. 0.3에서 3배에서 5배. 그러니까 철강의 경우는 시장이 완전히 피크에 다다랐을 때, 경기가 최대 피크에 다다랐을 때 건설, 자동차, 하다못해 뭐 조선도 들어가고 하다못해 IT에도 들어가 철강이 어찌됐건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 소재고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이게 철강 가격이 뭐 조선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후판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규제를 한단 말이지. 규제라기보다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조절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는 야, 니들이 지금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거 아니니? 예? 그래 막 시비 걸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철강 가격은 경기가 좋을 때 맨 마지막에 움직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유틸리티 업종으로 해서 변동 자체가 제한적이고 그 이제 3배에서 5배 그다음 PBR은 마찬가지로 3배 0.3에서 0.5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 0.4에서 0.6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이렇게 밀려 있어도 여전히 이건 고평가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결론은 포스코홀딩스의 경우는 철강의 자체 사업 이외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그룹 성장성을 프리미엄으로 가져갔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거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품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이제 그 거품이 제자리로 이제 돌아가는데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이제 아니 그런데 이렇게 개인들에게 물량을 많이 떠넘기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이유 그게 명확히 설명돼야 돼요. 이게 어설프게 설명되면 윤정도도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어야 돼. 우리가 차익 실현 다 했다고 해서 나쁜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표님 수급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펀더멘탈은 솔직히 너무 과하게 올라왔고 너무 과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은 얘가 정확히 지금 안 누른 상태에서 얘기합니다. 정확히 3월 31일부터 거래대금 1조가 터집니다. 우리나라에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진 종목이 삼성전자 빼고 올해 들어서 1조 이상 거래대금 터진 게 3월 달부터 터져요. 에코프로 BM도 2월 달에는 거래대금 1조가 안 나와요. 그 1조라는 거래대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거래대금 1조 터진 건 두 개뿐이 없어요. 8월 24일 날 현대로템 그리고 그것도 딱 1조 그리고 11월 11일 날 카카오 딱 1조 그 두 종목뿐이 없어요. 올해는 뭐 1조 넘긴 게 어마어마했죠. 3월 달부터 해서 특히 4월 또 7월 그게 다 2차 전지 위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조 넘기기도 했었고 결론은 이 포스코홀딩스가 3월 31일부터 이제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속단 표현으로 이제 미친 듯이 올라온 건데 이 당시 기준에 얘가 8조까지 거래대금이 실립니다. 8조까지. 이 당시 기준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ETF 상품, 2차 전지 ETF 상품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죠. 굉장히 크게. 그렇게 되면서 ETF 상품을 발행을 많이 해요. 증권사가. 아니 막말로 인기 있는 상품 빨리빨리 팔아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막 반도체 섹터에 막 ETF 상품이 발행이 되죠. 그러나서 최고점 정점에 달해도 계속 발행할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이제 인버스도 만들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해서 ETF 상품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그 수급이 하나가 있어요. 펀드멘탈하고는 상관없이 ETF 상품에서 들어오는 돈. 또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이 높아지죠. 높아지다 보니까 시가총액 비중만큼 인덱스 상품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비중이 높아진 것만큼의 인덱스 상품에서의 매수. 시가총액 지금 상위 종목 보시면 코스피의 기준에서 8,500만 주짜리가 예를 들어서 이때 기준, 이때 기준이면
34만 원인데 34만 원 곱하기 34만 원 곱하기 8,500만 주 해주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9조 정도입니다. 29조. 29조 하던 종목이 최고점이 포스코 홀딩스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오거든요. 76조 4천원까지 올라요. 76만 4천원. 그럼 곱해주면 되죠. 76만 4천원 곱하기 8,500만 주 해주면 29조짜리가 65조까지 올라옵니다. 65조. 65조면 지금 65조까지 올라와도 또 시가총액 또 4위가 돼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어찌됐건 지금 2배 이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인덱스 상품은 계속 매수를 해야 돼요.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주가 올라가니까 계속 매수하는 거야. 응? 공매도가 속된 표현으로 그냥 공매도가 밑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 미쳤어? 10원이라도 위에서 팔아야지. 공매도는 위에서 파는 거야. 그날의 기준에. 계속 위에서 팔아. 응? 근데 그들도 거의 대부분이 해칭 물량이에요. 해칭 물량 위에서 파는데 인덱스 상품은 계속 위로 사. 인덱스 상품은 비중 맞춰야 되니까 비중 맞춰야 되니까 주가 올라왔잖아요. 주가 올라온 것만큼의 편입 비중을 맞춰야 되겠죠. 물론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왜? 가지고 있는 그 비중만큼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비중이 또 높아져 있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채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서 비중이 높아지면서 채워놔야 되는 쪽의 수급, ETF 상품 발행에 대한 2차전지 수급, 또 해칭 물량에 대한 수급, 해칭 물량에 대한 수급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ELW는 솔직히 요즘에 시장에 영향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ELW 이제 판매대금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해칭, 그 다음에 ELS 같은 경우도 요즘 잘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안 팔리지만 또 ELS에 대한 해칭, 이런 물량들의 해칭 물량이 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2차전지의 ETF 상품에 돈 들어왔을 때는 이게 정점이라고, 기술적으로 정점이라고 알면서도 돈이 들어오면 계속 여기서 사야 돼요. 돈 들어온 것만큼 사야 돼. 그잖아요. 여기서 정점인지 알고 안 샀어. 이때 50만 원이라고 치고요. 정점인지 알고 안 샀는데 돈은 들어왔어. 돈이 만약에 1,000억이 들어왔어. 1,000억이 들어왔는데 나는 돈을 넣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돈을 넣으셨어. 이날 50만 원이 종가에서 50만 원이 채 안 되는 날 돈을 넣고 또 여기서 돈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채워라. 돈 줬으니까 채워라. 난 2차 전지 섹터에 돈을 넣고 포스코 홀딩스를 사라 라고 돈을 줬는데 펀드 매니저가 만약에 얘는 못 갈 것 같아요 해서 안 사? 한 달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안 사? 그럼 뭐 같은 일이 어딨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돈이 들어왔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송당해. 왜? 나는 분명히 여기서 넣었는데 다 필요 없고 불과 일주일 만에 최고점 63만 원 그냥 76만 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원래는 이제 환매 신청하고 다음날 정리가 돼요. 환매 신청하고 다음날 종가 계산을 하든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날은 이제 종가가 더 밑에 있잖아.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76만 4천 원인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저기서 그냥 차익 실현이 될 수 있다라고 치고 나는 여기서 돈을 줬어. 50만 원 미만에서. 근데 일주일 만에 76만 원 50% 올랐어. 50% 올랐으니까 나는 현금으로 돌려줘. 나 해지할래. 다 필요 없고 해지 수수료를 내든 말든 돈 돌려줘. 그런데 매니저가 나는 안 샀는데요. 혹시라도 이게 떨어질까 봐 안 샀는데 뭔 소리야. 나는 돈 냈잖아. 주식 사라고 돈 줬지 내가 주식 사지 말라고 돈 준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삽니다. 이게 정점이어도 이날 돈 들었으면 이날 기계적으로 사요. 그 다음날도 빠질 거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사는 거야. 사달라고 돈 줬는데 안 샀다 큰일 나지. 이럴 때 나는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안 사면 더 올라가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삽니다. 근데 만약에 이날 샀는데 이렇게 폭락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수급이라는 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신 것처럼 28%를 포스코 홀딩스 아까 제가 25%라고 그랬나요? 처음에? 15%라고 그랬나? 하여간에 개인들에게 28%를 떠넘겼다는 걸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봤잖아요. 얼마나 얘들이
과열이고 과도하다라고 인식이 잡혔으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깔까? 이게 공매도야? 이게 공매도 아니야. 순수한 매도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을 매겨주는데 그 이상한 그 배터리 같은 선대인 같은 그런 양반들 때문에 개인들이 돈을 ETF에 넣고 그냥 2030년까지 갖고 가라고? 못돼 먹은 친구들이지. 지들은 책 팔아먹고 방송에서 클릭수 나와가지고 돈 받아먹고 유튜브에서 그 짓거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일반인들 이렇게 다 죽여놓고 또 거기에 맹신해가지고 막 그냥 막 꽹가리 치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난 이해를 못하겠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순매수만 놓고 보셔서 그렇고요. 주가가 이제 오르거나 내리거나 방향성의 기준은 그러면 개인들이 28% 샀잖아요. 28% 이제 산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주가를 들어 올렸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좀 많이 오른 날이 뭐 예를 들어 여기 연속적으로 올랐잖아요. 이런 날 같은 경우 7월 27일이라고 합시다. 7월 17일. 7월 17일 날 매도와 매수를 다 같이 볼 건데 매수만 볼게요, 매수. 7월 17일까지 또 내려서 봐야 되니까. 7월 17일자에 뭐 그냥 여기까지만 볼까요? 8월 1일까지? 그러면 이제 뭐 굳이 안 내려도 되니까. 매도부터 보시면 그러면 잘 보셔야 돼, 잘. 이날 기준에, 이런 때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를 보세요. 이 교육이에요, 이거는. 이걸 알아야 이제 엔터즈들 얘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체 거래량에 있어서 올라가는 날, 전체 거래량에 있어서 매도가 굉장히 크죠. 6% 올라왔는데 외국 기관은 매도가 큽니다. 개인들은 거의 뭐 60% 정도 되려나요? 290만 주, 300만 주 잡고 뭐 60%가 채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외국 기관이 매도의 물량의 비중이 얼마? 그러니까 뭐 60% 이하라고 잡읍시다. 60%뭐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350만 주에서 200만 주면은 60% 정도 되겠네. 그 여기도 638, 6530 그죠? 그죠? 21일 날 60% 관여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거래량에서 관여 비율. 그다음에 이 포스코 홀딩스의 16.52% 있잖아요. 올라간 날 24일 날 이날이 24%까지인가 올라왔을 거예요. 730만 주 중에서 대략 외국 기관이 매도한 게 300만 주니까 한 30% 관여했네요. 개인들이 한 그럼 40%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매도의 기준인 거고 매수를 한번 또 봅시다. 매수의 기준에 관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6%, 7% 오른 날 290만 주에서 외국 기관이 70만 주 정도 샀으니까 대략 정도 매수의 기준에서 얼마 정도? 70만 주니까 23%, 24% 관여도가 있죠. 주가가 올라갈 때 23, 4%의 거래대금의 비중에 거래량의 비중에 관여도가 있었다. 얘는 어떻게 될까? 저도 이제 오랜만에 보는 거라 둘이 합치면은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되죠. 그러면 34만 주에 100만 주 가까이 되니까 30% 정도 관여도가 있죠. 외국인과 기관 요거 30%에. 이거 중요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꼭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2차 전지가 있든 없든 그래야 나머지 종목을 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90만 주, 88만 주에 71만 주니까 합해서 160만 주 정도. 그럼 20% 이상의 관여를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갈 때 개인들이 흥분해서 다 집어 올린 게 아니라 누가 올렸다? 메이저가 올린 거예요. 관여도가 굉장히 높죠. 주가가 올라갔어요. 관여도가 이 주가 올라가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거래대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 했을 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형주들의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 시세 기준에 이렇게 뭐 상한가가 됐든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보겠습니다.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 500만 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관여도가 안 나와요. 툴제는요. 툴제는 60만 주 중에서 5만 주니까 한 10%도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얘는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예요? 얘는 4,892억 4억짜리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관여도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기관들이 뭐 바보 같은 기관들이 어쩌고저쩌고 박순영이가 떠들고 다니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뭐 퓨처엠 전부 이렇게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최소 15%에서 30% 정도 나와요. 나머지 소형주들은요. 외국인 기관의 거래량 관여도가 매수의 기준, 순매수 말고요. 매수의 기준에 거의 관여도가 없습니다. 마크로젠 2,400억짜리고 뭐 금요일날 기준에 거래대금이 있는 상승률이 있는 쪽의 기준인데 SD 시스템은 뭐 300억짜리라 의미 없고 얘도 1,000억. 거래대금 시가총액이 좀 그나마 있는 쪽을 봅시다. 상승률 상위에서도 1조짜리. 대웅 같은 경우 1조죠. 1조 같은 경우에 그나마 25만 주니까 비중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래도 10%가 안 나와요. 대웅 같은 종목에 1조짜리 14% 오르고 1조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메이저 종목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비율이 10%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 다 찾아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뭐 4천억짜리 간혹 이제 뭐 15% 20%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이한 케이스고 필에너지 4천억인데 13% 오를 때 외국인 관여도가 있어요? 34만 주 전체 거래량에 10%안 되죠. 아까 포스코홀딩스 어때요? 28%를 개인에게 넘기는데도 불구하고 관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의구심은 야 주가를 땡겨놓고 위에서 다 턴 거 아니냐 그렇게 턴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결론은 그 부분은 맨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나도 외국인의 기준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막 올라오는데 아니 왜 밑으로 집어 던집니까? 지금 아니면 못 판다 이게 아니잖아. 당분간은 계속 위로 가겠구나 혹은 이 자리에서 맴돌겠구나. 난 위에서 팔 수 있는데 내가 왜 밑으로 던져? 또 우리 상품도 일정 범위의 차익 실현을 해요. 응? 그들의 입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데 환매가 안 들어왔어. 환매가 나와서 뭐 나 돈 돌려주세요.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그 돈 빼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익 실현하고 멈춰 있어. 돈이 안 나가. 그럼 자기들도 또 어차피 또 그냥 위로 사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판 가격보다 위에 있더라도 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도 다시 비중을 새 상품의 기준에서 또 담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05년 5월경부터예요. 그리고 2007년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원화가 엄청난 강세를 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57조의 매도를 해요. 57조. 요때 57조. 근데 시장은 날아가죠. 왜 날아가요? 57조를 매도하지만 이때는 이제 뭐 지금이랑 조금 이제 다른 그 기준의 설명도 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그 2004년 말의 기준의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가 8조였어요. 8조. IT 거품 끝나고 나서 아주 뭐 초전박살이 났었죠. 이게 이제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76조까지 늘어납니다. 74조. 그래서 76조인가 74조인가 하여간 그래요. 66조, 74조로 가면 이제 66조가 증가했죠. 그래서 외국인들 57조 매도할 때에도 이들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기금의 비중이 높아졌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글로벌 증시가 이때 다 날아갔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57조를 팔더라도 밑으로 집어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고 주가가 조정받는다? 또 포스코 홀딩스 28% 팔았다고 조정받는다? 그렇게 기준이 잡히지만은 않아요. 관여도가 중요한 거고 주가 들어올릴 때도 어느 포지션에서 매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제 변수의 기준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말 그대로 그냥 수급 논리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포스코 홀딩스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주가 조정을 받더라도 어쨌든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논리처럼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논리처럼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올라갔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됐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뭐 어쨌건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기준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예외적인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예외적인 부분을 얘기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고 수급과 심리가 있어야 되는데 심리는 의무 공시 이외 모든 재료를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성장성이다 뭐다 전부 다 심리. 검증 아직 안 됐잖아. 두 번째 기준은 수급인데 메이저들의 매집과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는 부분이다. 근데 이 메이저들의 매집에 있어서 메이저들이 오히려 매도를 하더라도 주가 올라가는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다. 그거는 이제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진짜 말 그대로 어찌 보면 뭐 2차 전지 테마 그 이상으로 돼 있었지만 그것도 심리입니다. 올해 들어서 뭐 2차 전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에코프로만 비이성적으로 14배 오른 거고 걔가 그렇게 오르니까 이제 에코프로 BM이 6배 오른 거고 포스코 피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는 그렇게까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몸집이 가벼웠었던 포스코 DX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5배, 6배. 포스코 홀딩스는 100% 조금 더.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이 한 200%대. 그것도 일시적으로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자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가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형성돼 있을 때는 대형주의 기준에서도 메이저들의 매집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게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또 에코프로 PM, 메이저들은 안 샀는데 주가는 올라갔죠. 그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사서가 아니라 순매수 기준에서는 개인들에게 물량이 결국 넘어가긴 했지만 방향성의 기준에서는 메이저가 꼭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메이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거의 90% 이상은 메이저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논리로만 따집니다. 지금 펀더멘털은 어느 쪽을 보시더라도 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SM 그죠? 5% 조정이 나왔는데 저평가 아니죠? 뭐 엔터주들은 뭐 원래 PER이 뭐 20배 돼야 돼. 원래라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 평균 PER이 대략적으로 10배에서 12배 사이에 움직여요. PBR은 1배 이상이면 고평가라고 일단 인식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뭐 성장성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저평가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럼 하이브, SM, 또 JYP, 펀더멘탈만 먼저 다 볼게요. 펀더멘탈이 지금 저평가인 건 하나도 없어요. Y젠터. 우리도 SM을 2년 이상 갖고 오다가 올 초에 15만 원에 싹 정리했어요. 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의 주가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공략도 했지만 결국은 15만 원에 싹 정리하고 딱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펀더멘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래는 안 가져요. 그럼 펀더멘탈이 안 되죠. 오늘 교육한 게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교육 부분을 해드렸는데 펀더멘탈이 안 되는 종목의 기준에서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Y젠터도 그렇고 Y젠터 뒷부분에 보고 SM 우리가 들어갔던 SM부터 보면은 하이브는 이제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하이브는 유통 물량이 없는데 5% 들어오면서 주가가 뭐 시가총액이 12조 13조까지 따블이 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메이저가 물량이 나가면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됐고 SM의 기준도 우리가 정확히 21년 5월부터 들여다봤어요. 이때 들어온 물량이 거의 20%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유통 물량이 원체 많았죠. SM의 경우도 지금은 이제 51% 이렇게 대주지분 뭐 카카오가 또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50%가 안 됐어요. 지분이 대주 지분이 또 하이브도 뭐 8%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의 20%였기 때문인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불편한 거였는지 어찌됐든 주가는 매집 강도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뭐 공매대차 상환이 일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이러한 결실이 나와준 건데 이 결실은 말 그대로 우리는 지분권 매각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들여다본 거였고 이때 이제 그 매집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고 좀 중간중간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좀 힘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쨌든 뭐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매각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대비해서 뭐 급격히
움직여줬고, 그 다음 흐름에서는 펀드멘탈 대비 과도하다. 그리고 이제는 뭐 끝자락이기 때문에 한진칼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 이상의 흐름을 보지 말자. 그래서 이제 15만 원대에 진짜 기가 막히게 다 정리를 했어요. 왜 정리를 못해? 16만 원 찍고 내려올 때 다 정리고, 그 다음부터는 개파락 나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굳이 들여다볼 이유 자체가 없었어요. 또 2차 전지에 또 쏠려 있었고, 이 당시 기준에. 이 상태에서 개파락 나오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굳이 다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때 한번 다시 안 사니까 그 다음부터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거래대금이 1,000억 이하. 나머지 막 1조, 2조씩 막 터지는 과정에. 그러니까 자, 정리해보면은 SM을 우리도 굉장히 오랜 기간 갖고 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펀드멘탈은 뒷받침이 안 되죠. 펀드멘탈은 뒷받침이 안 돼. 얘뿐만 아니라 모든 엔터주들이 성장주로서의 흐름인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이 이슈 이후에 얘가 주가가 올라가면 누구를 위한 주가의 변동이 될까요?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뭐 예를 들면 수급 범위들, 여기는 그냥 업종 대표주에 대한 펀드 비중을 채우는 부분이고, 액티브 쪽에서 들어왔다, 단기 변동성 매매를 위해서 들어왔다, 그럼 거래대금 터져 있는 애들을 보지. 하루 거래대금이 지금 제한적인 이런 애들을 왜 봐요? 하루 거래대금 해봐야 지금 얼마 터졌어요? 400억? 이런 애들 메이저들이 단타를 치러 들어왔다? 아니잖아요. 이 400억 원의 거래대금도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 적지 않은 거래대금이 되잖아요. 400억 이상 터진 날들이 몇 개나 있어. 최근 몇 달 동안. 근데 거래도 없는데. 자, 첫 번째. 성장성이고 나발이고 그 펀드멘탈이 검증 안 됐죠. 그럼 확인했죠. 두 번째 기준. 거래대금이 안 나와. 메이저의 수급도 정체야. 메이저 수급이 정체죠. 정체고 이렇게 보면 그냥 조금씩 나왔어.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체로 인식을 합니다. 펀드멘탈 안 돼. 메이저 수급 정체야. 거래 대금도 없어. 기술적으로 끝. 근데 여기다 대놓고 무슨 뭐 볼린저 밴드를 갖다 놓고 일목균형 갖다 놓고 그런 거 하시지 마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안 갖고 있어서 얘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년을 갖고 왔지만 그 수년 동안의 흐름은 누적 수급 범위가 있었고 그 수급의 훼손이 없었고, 그리고 매매 평균 단가가 형성돼 있었고 업종 대표주의 기준에서 일정 범위의 비중만 가져가자. 농담이 아니라 SM 같은 경우에 거래가 이제 그 전에도 사실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구성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SM이 없을 거야, 뭐. 없죠. 여기 없어요. 하반기 기준 7월 이후 포트에. 그 다음 4분기 포트에 SM 들어가 있죠. 거래가 이제 이 4분기 기준에서 일정 범위 아마 이슈가 불거져 있었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였던지 뭐 수급이 더 들어왔던지 4분기 기준이면은 요때 아닙니까? 10월 이후부터 수급이 더 들어왔네요. 수급 들어오면서 올해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말 종가 대비해서 4분기 잠시만요. 지금 관심 봅시다. 이게 언제예요? 4분기면은 9월 말 종가 대비 10월부터죠. 그러니까 9월 말에 SM은 주력주로 편입을 해놨던 부분이고, 9월 말이면 작년 9월 말이죠. 꾸준히 가지고 왔던 그 시점에 9월 말이면 어떤 기준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범위가 9월 중순에 16일부터 급격히 유입된 요 수급 적지 않아요. 9월 15일부터 한번 볼까요? 얘가 2345만 주였어요, 원래. 2345만 주에서 지금 2383만 주죠. 스톡 옵션 행사하고 조금씩 늘어났던 그 흐름이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흐름에서는 하나하나 촘촘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농담이 아니라 9월 15일자에 보시면 2345만 주 뭐 그런 수준의 종목이 작년 9월 15일 뭐 이런 시점 보시면 하루에 43만 주 들어옵니다. 9월 16일 날. 하루에 2% 가까이. 그 다음날 또 매수, 그 다음날 또 매수, 그 다음날 또 매수.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좀 과하게 눌려 있을 때 9월 말 종가 기준에서 7만 원 수준에 우린 포트폴리오로 넣어놓은 거예요, 얘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 거래가 다시 수반되어 주길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수반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비중은 이때 넣어둘 때 비중이 얼마였어요?
편입 단가 이렇게 나오죠. 편입 금액이. 그때 거래가 빵 터졌으니까 무리해서 13.5%까지 편입을 했네. 평가 금액이다. 죄송합니다. 10%. 그럼 그렇지. 평가 금액이다. 10%를 편입을 했고 에코프로는 역시 9%. 뭐 이렇게 편입을 했던 기준이에요. 그리고 12월에 혹시 편입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SM 12월에도 편입을 해놓고 있었던 거죠. 얼마? 비중은 좀 줄였습니다. 거래가 줄어서. 그리고 올해 1월에 포트에도 있는지 있죠. 역시나 4.6%. 그리고 얘가 움직인 게 아마 2월부터 움직였나 그러죠. 올해. 그렇게 되면서 매수의 강도를 이때 변동성 매매의 강도를 굉장히 세게 드렸죠. 이때 잡아드리고 1월 말 그리고 2월 말에는 아마 포트에 넣었으려나요? 한번 볼까요? 이게 1월입니다. 23년 주력 포트니까 12월 말 기준이고 그리고 2월의 포트에서는 SM이 있네요. 그럼 이게 언제? 1월 말에 포트에 들어간 거죠. 1월 말. 비중은요 10%. 그럼 1월 말 10%면 얼마에? 이때 88,000원의 10% 비중에 끌고 올라간 거예요. 수급 범위와 이슈 범위가 같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예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지를 않는다니까 15만 원 이후에는 15만 원 이후에는 전량 차익 실현하고 2년을 갖고 왔던 부분에 이제는 잘 마무리가 됐네요. 끝. 없죠. 3월 포트에. 그러니까 2월 말 종가부터는 포트에 없는 거예요. 2월 말 종가에. 그러니까 2월 말 종가 이후에는 더 이상 안 들여다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예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선꿀 반점, 고점에서 선꿀 반점은 결국은 역부입장으로 형성이 된다. 3월 기준에 역부입장으로 나와버리죠. 바로. 그러니까 1월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형성된다고요? 교육의 기준으로. 저게 뭔데? 선꿀 반전, 우리가 갭에 대한 교육할 때 목표 주가 설정해드리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역부입장의 흐름이 바로 쏟아져 나온다. 그 내용이에요. 결론은 SM의 기준을 우리는 작년, 그작년 계속 가지고 왔는데 비중만 계속 5%냐 10%냐 왔다 갔다 조절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2월 말 기준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아예 없었다. 배제를 시켰다. 그래 지금도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 그때 들어갔을 때나 지금이나. 어떤 기준?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우리는 저평가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수급 범위에 있어서 20%대의 수급이 있었는데 얘뿐만 아니라 모든 엔터주들이 JYP, YG엔터, SM이 20% 전후 수준의 매집이 있었어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까지 변동이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얘를 선택한 이유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21년 5월부터 불거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얘를 그나마 탑픽으로 놓고 보고 있었고 수급은 더 개선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펀더멘탈적인 흐름 대비해서 좀 과하고 거래가 다시 죽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들어가지 않겠다 이 기준이에요. 그게 이제 JYP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JYP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잖아요. 얘도 수급이 한 20%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정확히 같은 기간에 21년도 5월 이후에 똑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비슷하게 흘러가고 조금 더 뭐 움직임이 있었다면 움직인 건데 그 이후에 2월 3월에 SM이 날아갔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좀 움직였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제자리입니다. 수급의 변화가 없이 오히려 수급이 이제 다시 꼬여진 상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개선된 거 없어요. 그죠? 그럼 요 자락까지 내려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 수급 논리니까 우리는 수급의 논리만 가지고 갔잖아요. 여기가 오버슈팅인 거지 그냥. 오버슈팅에 차익 실현 일부 나왔고 그래 요 자락에서 뭐 돌리더라도 이상할 건 없지만 수급이 들어와야 돌릴 거 아닙니까? 수급이 들어와야. 수급이 안 들어오면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밀려도. 거기다 수급이 더 나오면 더 밀려도 이상할 거 없다는 거죠. 응? 펀더멘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얘가 끝내주고 얘가 뭐 어떻게 될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사주잖아. 다만 우리가 YG엔터를 잠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잠깐 들어갔다가 YG엔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팔고 나왔어요. 왜요? 거래가 둔화돼서. 수급은 들어왔어요. 수급 들어오고 주가 움직였는데 수급이 왜 들어왔냐면 한 20% 가까이 수급이 들어오던 앤데 오너 리스크가 불거져 버렸죠. 얘도 똑같습니다. 20%가 들어왔는데 20%가 여기서
똑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얘만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왜? 와이젠터의 오너 리스크가 불거졌잖아요. 버닝썬 사태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죠. 이렇게 됐던 애가 갑자기 여기서 수급이 막 때려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건 사실 상승 때 확인형 요자락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맴도는데 뭐 우리 암흑의 지금 전문가 활동하는 연구원 시절에 저한테 무지하게 혼났잖아요. 왜? 거래가 수급 꼬인 거는 수급 꼬인 거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꼬인 것도 아니었는데 여기서 맴도는데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했고 여기서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급감을 합니다. 올 6월 기준에. 아니 그럼 얘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다. 엔터주들 20%씩 매집된 거 다 봤다. 근데 올해 들어서 얘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왜? 20% 매집됐던 거 오너 리스크로 다 던졌는데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버슈팅 자락을 여기 따다당 한 3일 4일 준 거야. 여기 3일 4일 따다당 수익 내고 끝이야. 근데 거래가 어떻게 했어요? 거래대금 보시면 안 나온다니까. 3천억 이렇게 나와서 이런 변동률 19%의 변동률은 나오면 3천억, 5천억, 1조가 나와야 돼. 남들은 2차 전지는 무슨 뭐 1조, 2조씩 터지는데 얘는 뭐냐고. 그러더니 거래가 급감을 해요. 1,000억 미만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자 월봉으로 다시 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녹화 방송 다시 보시고 하이브예요.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13조까지 갔어요. 뭐 이때는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때 기준이면 16조? 그죠? 16조. 오케이.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올해 것만 놓고 보자라는 표현을 아까 드렸었는데 뭐 주봉으로 볼까요? 그러면 올해 것만 놓고 보실 때 올해 수급이 개선되면서 이게 적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이 없는 해에 5%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동진세미캠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은 동진세미캠 대주지분 35%, 에코프로 대주지분 27%. 유통 물량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들의 물량 빼고 유통 물량이 많잖아요. 얘는 69%란 말이야. 70%. 응? 그런 상황에 메이저들이 5%를 때려샀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더블 가까이 나온 겁니다, 사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로 다시 밀렸는데, 그럼 뭐 얘기 나오겠죠, 뭐 중국발 영향으로, 이때 당시도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중국, 관련해서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한국 롯데관광개발 다 매매 들여다봤었잖아. 근데 걔네를 자르고 나온 이유가 뭐야? 호텔신라 이번에 어닝 쇼크였나요? 얘도 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때 따라붙었죠. 이때 거래를 보고 수급도 들어왔고. 근데 거래가 없으니까 얘도 그냥 손절합시다 하고 나온 거 아니야,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파라다이스 다 좋아.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차트 거의 똑같죠. 거래 터졌어. 수급 일부 들어왔어. 아 그러니까 뭐 좀 들여다봅시다 했는데 유통 물량이 얘도 많아요. 대주주 이외에는 뭐 메이저들이 이렇게 사는 것도 없단 말이야. 결국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갈 때 좋아서 매매를 했지만 거래가 급감하죠. 안 본다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그냥 뭐 달리 생각할 게 뭐 있어. 우리나라 2,400개 종목 중에 상장사인데 나쁜 게 어디 있어. 다 사야지. 근데 하이브 보시면 수급이 어찌됐건 꼬여버렸죠. 5% 들어오면서 주가 올렸는데 뭐 어찌됐건 꼬여져 있잖아요. 얘를 다시 돌릴 수 있다? 전략 매도라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든가 수급이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가 하루에 1,000억씩 막 그 이상으로 터져주면서 움직임을 주든가. 이도 저도 아니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고 SM?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팔아서가 아니라 앞부분에 대한 저 거래대금 나와요? 안 나오죠. 수급은 들어왔는데 지금 매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수급 논리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장내 매수로 지금 들어오지 않는 게 몇 개월째죠. 뭐 한한령이 풀려서 뭐 수혜를 아니 그러니까 수혜를 본다는 게 뭐예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잖아. 그 실적 좋아지면 그때 보라고. 지금 저평가 아니니까. 점상 안 가니까. 점상 안 갔잖아. 카카오하고 경영권 뭐 분쟁 싸움을 해도 그때 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J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뭐 누적 수급도 있고 다 좋은데 대주주 지분 22%에 외국인 지분 42%인데 누가 들어올릴 거냐고. 지금 수급도 일정 범위 꼬여 있고 YG 엔터도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가 펀더멘탈 뒷받침 안 되고 그냥 뭐 과도하게 미끄러졌네. 거기에 이제 메이저들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5월까지. 근데 그 수급이 정체 내지는 매도란 말이야. 거래도 5월달 저 터진 거래 대비 감소했어요, 안 했어요? 거래도 없는데 왜 봐요? 그러니까 요럴 때 OMA 20MA 거래량 실리고 움직인다면 한 번쯤 들여다보는데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다. 그 검증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메이저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 들어와서 주가가 변동이 나오는 경우, 또 이슈가 불거지는 경우, 메이저들이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가 터지는 경우. 포스코홀딩스 안 보여줬어? 메이저가 들어오든 말든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 큰 포스코홀딩스가 시가총액 4위.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 터지면서 해요. 지금은요, 거래대금이 없잖아. 어떻게 반등이 나오겠어? 여기까지가 엔터입니다. 그러면 게임주들 마찬가지예요. 게임주들 왜 또 금요일날 무너졌나요? 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데 어쩌고저쩌고 다 나와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NC소프트 2015년부터 봤어요. 농담이 아니라 2015년 초. 얘도 뭐 설명하려면 말이 많은 그 종목인데, 뭐 돌아가신 뭐 김정주 회장부터 해서 고 김정주 회장부터 해서 뭐 김택진 의장이라고 해야 돼요? 그분부터 해서 뭐 우리나라의 뭐 게임 산업을 잘 이끌어내고 다 좋은데 못된 짓거리를 했죠.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 기준에 이 게임주들에 대해서 NC소프트에 대해서 넥슨 쪽의 이야기는 주가가 너무 급락을 해서 그래서 배임 명의로 뭐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들 경영 잘하게끔 하려고 우리가 경영권 좀 행사를 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분을 김택진 회장 지분을 그 블록으로 사들였잖아요. 근데 그 평가손이 났다 이거지. 근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기준에 엔화의 초약세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블록딜 했을 때 엔화가 초강세였어요. 근데 초약세로 돌아서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화의 환차 2까지 감안한다면 오히려 수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장난을 한 이후에 주가가 어찌됐건 올라옵니다. 거기에 2016년도에 최순실 씨 사태가 터져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이제 무너지죠. 그렇게 되면서 이 앞전 고점을 넘긴 이유는 얘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애였단 말이에요. 무슨 뭐 게임주인지 이게 뭐 무슨 뭐 유틸리티 업종인지 할 정도로 캐시카우 능력도 굉장히 좋았고 유보금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 기준에 게임 산업을 사행 사업으로 이제 규정을 좀 해서 그 무슨 제도죠? 그 청소년들 그 PC방에서도 이제 게임 접속 막아주고 그게 이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게임 업체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분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게임 업체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어요. 수급이 안 나서 좀 그런데 수급은 이제 이때 당시부터 뭐 외국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고 지금 그 이때도 많이 샀고 그러니까 고점을 넘겼죠.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좋았고 그 흐름이 지속이 됐어요. 지속이 됐다가 어느 한 시점의 흐름에서 앞에 수급이 보여지면 참 좋은데 어느 한 시점 부분부터 해서 이제 뭐 결론은 그거죠. NC소프트의 리니지를 대처할 만한 그런 역작이 사실 창사 이래 제대로 나와주질 못하고 있잖아요. 뭐 사실 그 대주주 지분하고 또 퍼블릭 인베스트먼트가 외국계인가요? 저도 뭐 솔직히 잘 몰라요. 이걸 다 제가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 뭐 사우디 펀드네요. 그러면 이제 왜 그걸 따지냐면 외국인 41%에서 9%는 빼줘야 돼요. 그럼 32%죠. 32% 주주 지분이 43이다 그러면 76%입니다. 76%가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이에요. 76. 거기에 이제 뭐 국내 기관, 뭐 연기금을 제외한 또 국내 기관이 또 있겠죠. 그쪽의 물량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100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76%까지 미끄러져 내려올 종목이냐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급 범위가 뭐 지속적으로
꼬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예측 범위의 성격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요때 잠깐 수급이 개선됐었는데 요 정도 비중이면은 공매대차 상환 정도 수준? 추세를 바꾸기엔 좀 제한적인.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NC소프트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NC소프트라는 업체가 뭐 게임 업체 치고 1.41배면은 뭐 PBR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들어갈 거예요. PER도 뭐 낮은 수준인데 향후의 실적 전망치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부담. 근데 이것은 게임주로 놓고 봤을 때 부담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고. 그잖아요. 뭐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게임주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건 굉장히 저평가다. 왜냐하면 아까 철강주 보여드린 것처럼 이들의 이제 PER, PBR 밴드를 놓고 보시면 평상시에 이제 형성돼 있던 밴드 수준이 있잖아요. 최저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PER이나 PBR이 이렇게까지 최저로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야. 펀더멘탈도 뒷받침돼 있고 현대차는 메이저의 매직까지 뒷받침돼 있어요. 현대차 기아는.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정체지. 얘는 주가 하락이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시장 대비 3배, 시장 대비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주가 하락이 아니에요. 강세입니다. 강세 기준인데 실적이나 메이저 매집 대비해서는 좀 아쉽다는 거고, NC소프트는 그렇다면 이제 업종, 업황, 그리고 뭐 업황이야 좀 그렇다고 쳐도 동종업체 기준에서의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 아니냐. 오케이. 그럼 그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전체 시장의 뭐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뭐 아무리 성장주여도 PL 10배 이상, 뭐 PBR 1배 이상이면 일단은 고평가 기준이고, 뭐 고평가라기보다는 저평가가 아니니까 들어가기 싫다라는 거고. 저는 들어가기 싫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우겨?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싫다는데 내가 우기면 안 되지. 다만 제가 우길 때는 근거를 보여줘야지. 얘를 뭐 근거를 보여줄 때에도 예를 들어서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아닙니까? 이렇게 보여주든가. 이도저도 아니란 말이야. 어찌됐든 NC소프트의 이 추락 부분은 뭐 저는 수급 논리로 따져요.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어찌 보면 이제 뭐 게임 업종 기준에서는 저평가지만 저평가라고 논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의 그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일단 결론은 뭐 누적적인 외국인 기관 수급도 안정화돼 있고 다 좋은데, 얘를 그러면 저평가라고 만약에 인식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왜 얘를 붙들고 몇 년을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고생을 하지 마시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거나 수급이 뒷받침될 때 기준에서 그 논리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때 당시에 수급이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사실은 여기까지 들어와요, 수급이. 그러나서 여기서는 수급이 사실상 정체 내지는 조금 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더 간 거야.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자락에서 대부분 다 팔았어요. 팔고 여기서 사실은 못 들어갔어. 응? 들어갈 만한 어떤 내용의 기준을 잡기가 명분이 없더라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주가는 따블이 났죠. 따블 나고 나서 이제 무너져 내린 건데, 일단 저는 뭐 이때 뭐 시젠이든 또 IT에서의 사정체 대치, 또 2차 전지의 350%, 2차 전지 LG화학이 시가총액 7위에서 350% 올라와서 뭐 3위까지 올라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더블 수익보다도 뭐 전체적인 다른 업종에서 충분한 수익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아쉽더라도 뭐 후회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결론은 지금 이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거래대금, 기술적으로 볼 때 거래대금, 또 메이저의 수급, 그러니까 메이저의 수급, 거래대금 둘 다 안 된다.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는 매수 사인을 안 드린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걸 얘를 왜 들어갑니까? 라고. 만약에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게임업체 전체적인 흐름에서 강세를 띄고 이런 날 거래 터트리고 망청이 나왔어. 또 거래 터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 이런 땐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거래가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거래가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 그렇다면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양봉이 터지는 흐름에 600억, 700억, 900억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시가총액 5조짜리가 거래가 여기선 따라붙을 수 있는데 거래가
계속 터져서 1,000억 그 이상까지 터져줘야만 이 추세의 강화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 월요일부터 해서도 게임주가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리려면 지난주에 거래가 멈췄던 부분을 넘겨서 주간 단위에 최소 100만 주씩 터져줘야 앞부분의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100만 주 넘겨줘야 앞부분의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게임주를 많이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래프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크래프튼 같은 경우에 얘도 이제 꼬리가 달렸는데 NC소프트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어요.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얘도 뭐 똑같죠. 지금 뭐 신규 상장한 이후에 낙폭이 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번에 파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거야? 기관 투자자 다 먹여주는 것뿐이 더 돼요? 지들은 공모 물량 더 많이 받고 신청해서 물량 다 받은 다음에 공모하면 그날 다 패대기 치고 나가고 패대기 칠 때 이제 주가 땡겨놓은 상태에서의 흐름이 되고 못 던질거리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있어요? 뭐 게임 업종의 기준에서 저평가다. 저하고는 그게 맥히지 않는다 그랬죠. 어찌됐건 고평가잖아. 응? 그 기준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접속 인원이 훅 줄었어. 왜? 인기도 없는 업종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인기도 없는 업종 아니야 이거. 그러잖아. 조금 움직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난 방송도 불만인 거니까. 구색 맞추기 위해서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 이 종목 이 업종 어때? 2,400개 종목에서 또 여러 업종에서 나쁜 게 어딨어. 다 좋지. 그러다 보면 전달되는 게 그럼 얘도 좋다는 거죠. 얘도 사도 된다는 거죠. 아니야. 저는 우리가 지금 위메이드 맨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저는 지금의 거래대금에서는 조금 더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채우더라도 비중의 범위를 조금 더 넣기 위해서는 검증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거래대금 수준까지 나와줘야 돼요. 1,000억. 여기서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안 터지잖아요. 그럼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혹은 1,000억이 안 터지더라도 수급이 계속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게 확인돼야 됩니다. 10월달 이후에 흐름이 크래프튼의 10월 이후로만 한번 볼게요. 10월 이후에 누적 수급 보시면 140만 주면 적진 않습니다. 많이 샀네요. 3%? 기간 외국인들이 3%를 샀는데 그러면 이 수급에 대해서 공매대차 상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물량이 되겠느냐 그게 확인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얘도 뭐 유통 물량이 지금 대주주가 45에 외국인이 32거든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 요게 13% 저게 홍콩 법인이니까 그러면은 19%, 20% 그러면 65%가 외국인과 주요주주. 65%가. 그럼 어찌 보면은 작은 비중 아니에요. 높은 비중입니다. 유통 물량이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급 범위가 이 당시에 이 고점의 수급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거래만 좀 수반되는 게 확인되던가 이 메이저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저는 저평가라고 인식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뭐 고평가에서 막 때려 팔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중립. 두 번째,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메이저의 수급 3%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은 뭐 공매대차 상환이 일부 있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공매대차 상환 부분의 물량이 더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오는 물량들 그런 물량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중기 관점에서 이제 들어오는 물량이 좋은 거는 이제 안 나가니까 유통 물량 줄어든다는 거고 나쁜 거는 자금 집행 끝나면 주가가 밀리든 말든 관여를 안 한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쪽은 좋은 거는 단기 시세를 좀 잡아줄 수 있다는 거고 나쁜 거는 빠르게 빠져나가 버리니까 따라붙었다가 이제 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 거죠. 뭐 장단점이 있는데 크래프튼의 경우는 단기 시세보다도 아무래도 뭐 추세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금 집행이 좀 더 진행이 된다면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더라도 개별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매 사인을 그렇게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린 매매 사인 드리면 이런 거래가 터질 때 1,000억 이상이 터져줘서
매직 시그널에 매수 사인이 나올 때 그럴 때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기준을 놓고 해석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주력주인데, 그거는 뭐 우리 주력주를 매번 다 오픈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녹화 방송 올려드리면 그거 뭐 참조하시면 되는 것 참조하시면 될 건데, 일단은 NC소프트는 뭐라고 해도 시가총액 5조짜리 크래프트는 이제 시가총액 밀려버린 그런 상태에서 뭐 누가 저평가네 고평가네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대차가 영업이익 1위여도 시가총액이 무슨 5위에 놓여져 있고, 그걸 누구한테 하전할 거야? 메이저가 인정해주고 메이저가 들어오지 않는 한 극대형주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메이저가 안 들어오더라도 이슈가 불거지거나 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그렇다면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크래프트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제외해 놓고 볼 때 10월부터 한 3% 매수가 들어온 건 좋은데, 그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제 프리미엄은 붙어 있어요. 그죠? 저점 찍고 32%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급은 들어와서 좋은데 그만큼 주가는 올라와 있다. 두 번째 기준, 수급은 점진적으로 뭐 더 들어올 수 있고 더 들어오면은 뭐 땡큐하다. 다만 거래가 제한적이잖아요.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이 개념보다는 저는 제한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개별 매매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얘 끝내줄 거야 라고 설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붙더라도 양봉일 때 기준, 또 가지고 계신 물량은 이런 음봉일 때 차익 실현 범위. 우리는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사실 여기서 들어갔는데 교육용으로 2% 들어갔기 때문에 개별 차익 실현 범위 다 넘긴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안 좋은 종목이었어, 다 좋지. 다만 그러니까 수급 조금 더 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부분 좀 더 보시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뭐 지금도 메리트는 있습니다. 5% 매수했으니까. 그래서 더 밀리면 밀릴수록 가격 매력은 있죠. 수급이 유지되거나 조금 더 들어온다면 그때 거래가 터지는지만 마저 보십시오. 나머지 이제 뭐 카카오 게임까지 보고 그다음에 위메이드 보면, 카카오 게임도 간단하게 단순하게 놓고 보시면,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에 11월 달에 잠깐 접근도 해고했어요. 왜냐면 그때 카카오뱅크에서 원체 단기 수익 뭐 70% 수익, 또 카카오페이에서도. 그래서 얘도 좀 들여다보고 좀 공격적으로도 잡아들였어요. 얘는 사실 들어가서 재미는 못 보고 손절만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 엄청난 수급, 얘도 유통물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이 엄청난 수급과 거래량을 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따라붙었다가, 거래가 없으면 잘라내야 되는데 하는 사이에 이걸 맞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걸 한 방 맞다 보니까. 그래서 방 안에 계신 분들 솔직히 비중 조절 못 하신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크게 좀 어려워지신 그런 상황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때 이제 위메이드나 이런 애들 전체 폭등 나오다가의 흐름인데, 좀 빠르게 수급 꼬이고 거래가 이제 급격히 내려왔을 때 빠르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래도 이 정도에 정리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요때 이제 또 흥분해서 따라붙었던 부분의 손실 부분이. 그래서 비중을 우리는 어찌됐건 5에서 10%까지 잡아드리는데, 그 이상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꼭 계세요. 중간중간 보면 자신감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런 종목에서는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수급 들어오고 거래 터졌다고 왕창 들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가급적이면은 LG화학,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뭐 이런 순으로 극대형주 위주에서 좀 설정을 해서 잡아드린 거고, 마지막 자락에도 꺾이더라도 극대형주는 순차를 두고 시간을 두고 꺾인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극대형주 위주로 한 거지, 뭐 가벼운 종목에는 비중 거의 안 실어드린단 말이에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때 이후에 거래가 실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반짝할 때 기준에서 카카오 게임 카카오 뱅크나 또 카카오페이 쪽에 이제 그 수익을 잡아내다 보니까 여기서 잠깐 들어갔어요. 잠깐 들어갔다가 결국은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수급은 들어오는데,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얘도 뭐 결론적으로는 손절을 하고 나왔어요.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데서 손절을 하고 나온 게 옳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끌고 가지도 않았어. 왜냐면 2차 전지가 뭐 여기서부터 원체 날아갔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즈음에 다 정리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붕괴가 됐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펀더멘털적으로 뭐 게임주에 대한 옹호론자는 뭐 너무 저평가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뭐 성장성 감안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이건 뭐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고평가에서 막 때려 팔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립입니다. 대신에 메이저의 수급과 거래대금을 보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메이저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거래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거래가 터지지 못할 경우. 좀 보시면 항상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에 급감을 해서 1,000억이 넘겨야 20연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1,000억 넘긴 적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들여다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안 들어간다니까. 막말로 좋은 종목 따지면 현대차처럼 좋은 종목이 어디서 지금 기준에. 근데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안 들어가는 게 현대차는 들어가죠. 근데 현대차에 버금가는 실적을 내는 종목도 아닌데 왜 굳이 얘를 사야 되냐 이거지. 응? 현대차도 거래대금 뭐 안 나와요. 시가총액이 5인데도 거래대금이 안 나와. 답답할 정도로 안 나와요. 그렇다 해도 뭐 몇백억 이런 건 아니지. 기본 거래량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100만 주의 거래량을 사실 이렇게 줄을 거드려요. 100만 주 넘겨야 그래도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오버슈팅 나올 수 있고. 그게 이제 사실은 올 초 이때까지예요. 이때가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 1위일 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우리나라 1위. 여기서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계속 실렸다면 굉장한 시세가 나왔을 텐데 안타깝게도 뭐 2차 전지 때문이었는지 5월부터 해서는 뭐 사실 반도체 때문이죠. 5월부터 해서는 하이닉스에 집중되면서. 그렇다고 얘가 지금 수급이 꼬였어요? 안 꼬였죠. 거래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거래만 지난주처럼의 흐름.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거치고 나면요. 거래 평균 거래량 사실상 50만 주만 넘겨도 꼭 100만 주가 아니어도 50만 주만 넘겨도 추세 매매할 수 있어요. 이런 때 OMA 20MA, OMA 20MA, O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랬죠. 실패가 돼도. 그러면서 오버슈팅 나와주세요. 이거는 어디고? 오버슈팅 나와주세요. 이런 건 언제? 100만 주 이상이 빵빵빵 터져줄 때. 그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하는 거예요. 현대차는. 거래 좀 아쉽지만은 다음 주에 100만 주씩 터지면서 오버슈팅 딱 나와주면 현대차도 못된 종목이에요. 얘 손실만 해서 확 그냥 막 그냥 어디서 억지를 부리고 마인드 컨트롤 못하고 얘가 어떻게 손실이 될 수 있어요. 12% 빠진 게 뭐 손실이라고 할 수 있지. 시장 감안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감안하자 이거야. 작년 말 대비해서 22% 올라와 있어요. 작년 말 종가 대비. LG화학이 작년 말 종가 대비 20%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80%를 넘게 올랐어요. 그럼 세 종목, 우리 기준의 세 종목 비중이 지금 하이닉스가 제일 높은데 333으로 가져왔다 해도 계좌 수익이 30%예요. 계좌 수익이 30%라고. 그리고 얘가 엄청나게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12% 빠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수급,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수급이 뒷받침돼 있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기 거래만 조금 실리면 날아간다는 거지. 근데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 업체들 뭐 엔터주들 펀더멘탈이 일단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적이고 뭐 업황이고 다 떠나서 두 번째 기준의 수급 범위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보면 어때요? 결국은 수급 범위도 이때 당시에 이 수급 범위가 아니죠. 고점 대비 80% 밀려 있어요. 성장성이고 뭐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니까 펀더멘탈 검증받아야죠. 거기에 주가 밀려왔는데도 저평가도 아니죠. 거기에 메이저 수급이 없죠. 거래는 완전히 대바닥이죠. 대바닥 종목 이런 거를 예를 들면 한국경제TV나 이런 데서 유료 리딩하는 친구들이 정신머리 없이 이런 종목을 낙폭과대 줍니다. 대바닥 준다고 매수세를 내요. 왜? 이런 종목 따라붙을 자신이 없거든.
그리고 얘가 지금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해석을 못 하거든. 얘가 더 갈지 안 갈지 해석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서우니까 그냥 카카오 게임즈 사세요 이러는 거야. 지하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려간다니까요. 안 돼요. 만약에 게임주를 하신다면 조금 전에 보신 클래프턴 같은 경우가 그래도 클래프턴 같은 경우가 그나마도 어떻게 수급이 10월 이후에 3%, 3월 이후로 따지면 좀 들어와 있는 편이죠. 그렇게 해서 요 수급범위 논리, 그러니까 펀드멘탈은 얘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얘도 뭐 3월 중순부터 그냥 무작위로 잘라서 보시면 15일부터 볼까요? 누적적으로 보시면 180만 줍니다. 180만 주면은 거의 뭐 4%? 4%. 3월 이후로 따졌을 때 3%. 그럼 매수 평균 단가가 3월 15일부터 예를 들어서요. 얘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월 15일부터 매수 평균 단가, 거래 단가가 18만 원. 프리미엄이 별로 없죠. 10% 정도? 그럼 눌리면은 얘는 들여다볼 수는 있다. 비중을 안 준다. 왜? 거래가 터져야 움직인다니까. 그러면 난 변동성 매매하고 싶은데 최근에 위메이드 영상 많이 올려주셨는데 얘는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자칫 잘못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 펀더멘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주주가 못된 짓거리를 하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좋게 표현하면은 지도 해먹고 이렇게 표현하면 소송 걸리려나? 이게 지금 8천억짜리 7조 만든 거예요. 8천억짜리 7조 누가 다 해먹었겠냐고. 전환 물량 갖고 있는 애들이 다 해먹었겠지. 전환사채 행사됐나? 하여간에 뭐 어찌됐건. 응? 우리가 이때 수익을 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익을 냈다라는 기준은 말씀드렸잖아요. 메이저의 수급이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지면 들어간다.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겠죠. 저 당시에. 8천억에서 7조까지니까. 그러고 나서 하락 장악 확인형이 빵 떠요. 끝. 하락 장악형이 떠요. 끝. 근데 거래가 좀 있어서 우리도 미련을 갖고 마지막에는 얘도 손실을 좀 냈어요. 뭐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 이후에는 쳐다도 안 봐요. 펀드멘탈 안 돼. 수급 안 돼. 거래도 급감해. 그걸 어떻게 봅니까? 거래대금이 거래량 실린 것 같지만 거래대금 급감하죠.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급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 범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위메이드의 흐름도 고점 대비 뭐 엄청 빠져서 시가총액 1조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1조가 깨졌죠. 1조가 깨지기도 했었고 7조까지 땡겨놓은 애가 1조가 깨졌단 말이야. 지금 대주주 아주 멋들어진 양반이지. IR 같은 거 하면은 뭐 악을 쓰고 결론은 IR대로 성장성이 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방송에도 이제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도 5%를 쥐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단기 추세에서. 저평가 아니라니까. 저평가로 보는 게 아니라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의 수급 논리의 기준인데 수급이 유지가 되고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그렇다면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 지금 위메이드 기준에서 월봉, 주봉, 일봉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수익 범위들 뭐 잡아가세요. 다 좋아. 그러면 그 앞전에 위메이드가 잠시만요. 목요일 날 팍스 가지고 왔던가? 팍스 거 한번 볼까요? 목요일 날 방송 온 거에. 뭔 소리냐면은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검색기에도 48,000원에 떴어요. 뜨고 나서야 뭐 흐름이 되는데 11월 달에 11월 여기서 떴나요? 11월 10일 그 다음에 14일 9일 루닛 위메이드 54,300원 요날 48,000원. 그러니까 11월 8일 날 이제 검색기에 뜹니다. 거래가 이제 터졌다는 거죠. 48,000원 뭐 이렇게 뜨고. 근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 얘가. 그래서 이 위메이드 놓고 보실 때 한미반도체고 위메이드 뭐 보여드려야 될 게 좀 있으니까 8일날
잠시만요. 8일날 원고를 제가 그거 집어내볼게요. 어차피 이제 뭐 게임 그 엔터주 게임주 다 마무리 짓고 들여다 볼 텐데 8일날이면 주식 1번지에 8일날 11월 8일 여기 들어가 있나? 오케이. 8일 9일날 가져갔나? 9일날 어찌됐건 뭐 둘 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메이드의 그 실적이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3분기가. 근데 그 부분이 긍정적이냐 했을 때 8일날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접근하는 범위는 얘를 그렇게 보진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위메이드 흑자 전환 성공이에요. 그 이제 정신 나간 배터리 아저씨나 이런 애들, 그 양반이 저보다 2살 어리니까 애들이라 그렇게 왜 아주 나쁜 친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싹 다 죽이고 있으니까. 박순혁이든 선대인 소장이든 우리 김지훈 대표든 이창원 씨든. 근데 이창원 씨나 김지훈 씨는 뭐 그걸로 얻는 뭐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선대인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 클릭수 그 엄청난 클릭수에서 또 그 박순혁 씨 같은 도서 팔아먹은 그렇게 해서 개인들한테 엄청난 손실을 껴안기면 안 되죠. 여러분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해서 영업이익 그 순이익 부분이 적자 예상을 했는데 23년 뭐 이게 연단입니다. 연단이 일단 어찌됐건 하여간 3분기가 흑자 전환이 됐는데 연단위로 전망을 놓고 보면은 여전히 적자란 말이에요. 내년에 흑자 전환이 돼도 시가총액 2조 가까이 올라온 종목 그리고 지금은 1조 8천억으로 다시 내려와 있죠. 1조 8천억짜리가 8천억 매출인데 원래 게임주는 그렇다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또 영업이익이 400억이다? 그래서 뭐 저평가입니까? 저평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전혀 아니다. 뭐 박순혁 씨가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에코프로 뭐 600억 영업이익 흑자에서 700억 냈으니까 주가가 10배 올라와야 된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 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뭐 150만 원대에서부터 60만 원까지 폭락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정확한 기술적 분석을 지금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서 25년까지 갖고 하면 대박 난다. 못된 사람이죠. 결론은 위메이드의 IR 내용에 아주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라는 업체가 그랬어요. 계속. 그러니까 21년도 4분기에도 뭐 대체불가 토큰이라든가 그때 메타버스 뭐 그런 분위기들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8천억짜리 7조까지 만들어놨을 때 어마어마한 이슈들을 계속 오픈해놓고 IR 진행하고 거의 뭐 박순혁 씨 비슷한 우리 회사 끝내줄 거야 계속. 근데 이루어진 건 없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적자잖아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흑자 나봐야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1조 8천억짜리가 뭐 3조 5조 6 뭐 더 날라가더라도 예전처럼 7조까지 가더라도 사실은 위메이드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건 싫습니다. 이걸 갖고 나서 위메이드 없이 끝내줘요. 지금이요. 중국의 판호가 개뿔이나 그렇게 해서 잘 돼서 실적이 나오면 그때 봐도 된다니까. 다만 그럼 왜 지금 위메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오늘 뭐 하루 종일 얘기한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 됩니까? 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메이저에 매집이 돼 있는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함께 메이저에 매집이 돼 있는 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뿐이 없어요. 펀더멘탈만 뒷받침되는 거는 LG화학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넣어줄 수 있어요. LG화학의 실적 범위 기준에. 그리고 거래 대금까지 수반되어 있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조금 지금 거래 나왔는데 지난주에 더 터지는지 봐야 돼요. 근데 펀더멘탈은 뒷받침되지 않는데 메이저의 매집과 거래 대금이 돼 있는 게 거기에 위메이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분석은 이 펀더멘탈적인 분석, 내재가치,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검증이 안 돼. 위메이드는 적자잖아 올해.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수급과 심리인데 이 심리라는 건 아까 얘기한 그 IR 대표회사까지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IR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이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이 비중은 우리는 10%만 줍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수급을 70, 얘를 30까지도 논하는데 윤정도는 그냥 90, 수급이 90. 그러니까 이 수급의 범위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 메이저의 수급, 매집, 그리고 하나가 거래대금입니다. 크래프트는 메이저가 수급이 어찌됐건 시가총액 9조짜리인데 뭐 누적적으로 지금 뭐 한 4, 5% 그리고 10월 이후에만 3%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다만 거래대금이 없어요. 메이저 수급과 거래대금을 나누는데 거래대금이 없어.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에요. 이틀 딱 천억 넘겼고 거래대금 20여 안에 들어왔고 그다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매매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얘는 안 되고 이 수급 부분에 거래대금 없이 메이저의 수급만 있는데 그럼 그 메이저의 수급이 지속되느냐를 봐야죠. 지속되면 그렇다면은 조금씩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4,100만 주? 4천만 주대의 종목이니까 그래도 하루에 뭐 0.1, 0.5 이렇게 들어와야죠. 4만 주, 또 20만 주, 또 40만 주 이렇게 들어와야만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제한적이더라도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수급 들어오면 거래가 안 실릴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위메이드는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 받아야 된다니까요. 막 이게 끝내줘요. 그런 거 속지 말라니까. 그러면 수급은요. 메이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8%의 매수가 됐어요.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적은 금액에서 매수가 많이 되죠. 8%의 매수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 거래대금이 일단 실려 있었는데 지금은 거래가 둔화돼 있죠. 굉장히 얘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위메이드. 게임 업체 뭐 얘도 좋고 쟤도 좋고 다 필요 없다니까. 얘도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카카오 보듯이 보시면 돼요. 카카오 게임즈 설명해 드릴 때 우리도 실패를 했었다는 말씀 드렸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포스코홀딩스처럼 수급은 없는데 대표회사가 나와서 막 쓰고 우리 끝내준다 뭐 위믹스인가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주가 8천억짜리를 7조까지 당겼는데 누구를 위해서 당긴 건지는 결국은 요 기준에서 뭐가 돼요? 하락 장악 확인형이 나오죠. 그 이후에 뭐 이게 공매대차 상환이든 뭐 어찌됐든 그 이후에 주가 이제 무너지고 또 거래대금까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얘는 희한하게 거래대금이 마지막에도 좀 형성돼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거래대금 뭐 급감한 상태였죠. 급감한 상태. 중간에 한번 반짝반짝 하더라도 게임 업종 자체가 또 그 당시에 이제 뭐 대체불가 토큰이든 뭐 메타버스든 뭔가의 이슈들이 계속 뭐 집중될 수 있는 흐름이면 모를까. 펀더멘탈이 이때가 좋았어? 아니야, 이때도 적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슈가 이제 게임주들이 일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크래프튼, 그다음 몇몇. 그들의 거래가 이제 계속 터질 거냐. 수급은 일단 들어온 거 확인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죠.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왜 거짓말할 수는 없고 이번 달 들어서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뭐 공매대차 상환 범위인지 예? 명확치는 않아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210만 주 그리고 정확히 따졌을 때에 지금 뭐 그 이전부터 11월까지만 따졌을 때 이제 210만 주가 되는 거고 그 이전부터 뭐 9월 22일부터 따지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9월 21일부터. 근데 이제 뭐 지금 당장의 기준 9월 21일부터도 한번 따져볼까요? 9월 22일 그것도 따지고 다 같이 봅시다. 9월 22일 날 기준으로 하면은 얘가 3,380만 주거든요 약. 9월 22일부터 누적 290만 주. 290만 주면은 9월 20일부터 290만 주면 꽤 많은 거고. 그죠? 290만 주 나누기 3,380만 주면 8.6. 그리고 지금 11월 달에만 따지면 그렇다면은 211만 주.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5.4%. 그럼 매수 평균 단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유통 물량은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유통 물량 뭐 적다고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53,000원이 평균 단가. 프리미엄 거의 없죠. 두 번째 기준은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 변동성 매매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9월 22일부터 이제 8%대 샀다고 했을 때 49,000원에 프리미엄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손바뀜이 좀 일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땡겨서 봅니다. 개인 누적 수급 확인을 했고 거래대금 부분이 3천억 이상 팡팡 터지다가 거래 확 줄어버렸어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게임주, 엔터주 게임주가 박살이 나버렸죠.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다 필요 없어요. 수급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얘를 계속 뭐 펀더멘털적으로 볼 게 아니니까 수급 범위도 이제 뭐 가파르게 들어온 거 가파르게 나갈 수도 있고 결론은 거래가 수반되느냐 요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거래가. 그래서 거래 그 기준 잡아드린 게 400만 주를 잡아드린 거예요. 300만 주 최소 범위. 300만 주가 터지면 그래도 20위 안에는 당연히 들어오고요. 1000억이면 20위 전후에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200만 주만 터져도 1000억은 넘겨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300만 주는 그래도 터져줘야 1500억, 1700억 그렇게 됐을 때 이 몸통의 기준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몸통의 기준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거래량의 70%는 터져야 됩니다. 500만 주. 농담하는 게 아니라 500만 주는 터져줘야 이 꼬리 부분의 흐름까지 다 감싸낼 수 있는 거예요. 500만 주가 터지면서 수급도 좀 들어와주고 하루에 뭐 0.5%든 혹은 1%든 그러니까 17만 주, 뭐 33만 주 그 이상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터진다면 거래도 터트릴 겁니다. 최소 300만 주, 500만 주 이렇게 터트릴 거예요. 그러면 앞전고 좀 넘기고 이 고가를 넘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지금 뭐 망치형이 뜨긴 떴는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잖아요. 의미 부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만 망치형이 뜨고 거래대금이 제한적인데 엄마 외국인들이 때려 사주네. 요거에 대해서만 조금 긍정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들어가는 명분이 명확해야 돼. 복잡한 거야. 하이닉스나 현대차는 들어가도 돼. 밀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펀더멘털이 뒷받침 되니까. 또 누적 수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니까. 근데 위메이드나 크래프트나 이런 종목군들은 아까 맨 처음에 엔터주들 보신 것처럼 20%의 매집이 돼 있었어도 몇 년 동안 그냥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수준. 그럼 크래프튼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펀더멘털이 뒷받침 안 되잖아요. 이슈만 묽어져 있을 뿐이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수급도 정체, 거래대금도 정체가 돼버리면 그러면 얘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죠. 그럼 결론은 우리도 5%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이날 같은 경우에 8%씩 막 밀리고 9% 밀리니까 이거 감당 안 되죠, 솔직히. 그렇지만 일단은 버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적 수급이 210만 주가 들어와 있는데 그 누적 수급 210만 주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거래가 수반돼야 되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 낙폭이 좀 너무 심했다? 거래가 제한적인데 낙폭이 심했다? 거기에 거래가 제한적인데 낙폭이 심한 가운데 하루에 떠넘겨줄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날 돌리긴 했지만 만약에라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가 그래서 개인들에게 물량이 다시 떠넘겨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거나 했다면 이날도 그랬다면 중립범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손절범위까지 다시 설정을 할 거예요. 52,000원 이탈되면은 또 물량 또 터져 나올 수 있다. 손절하고 도망가자.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조정은 받았는데 수급은 더 들어와. 근데 이 수급이 3,380만 주에 대한 수급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요 이틀 동안에 들어온 것만 외국인이 1%예요. 그 1%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누적적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도하는 거지. 뭐 수급 좀만 더 들어와라. 니들 지금 평단이 53,000원인데 여기서 니들도 손절하면 나도 손절해야지. 또 들어올린 쪽은 들어올린 거고 매도하는 쪽은 매도하고 있을 텐데 들어올린 쪽이 매도하는 쪽의 물량을 커버 못하고 지들도 손을 든다면 나도 손절해야지. 근데 시장도 안정화되고 게임주들 엔터주들 낙폭이 심화됐던 부분 뭐 중국 관련 악재 요인으로 인식이 됐든 말든 어찌됐건 돌린다? 돌리는데 이왕이면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돌려야죠. 돌리는데 매도 물량 나오면 얘네들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돌리는데 수급이 좀 더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최소 범위는 200만 주 그리고 300만 주가 터져야 돼. 최소. 아주 최소가 200만 주, 그 다음에 300만 주는 터져야 되고
500만 주가 터져야 이 고점을 넘길 때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떤 종목 하나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든 못 알아들으시든 그래 결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냥 뭐 종목 물어보면은 지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채도사도 아닌데 뭐 오를 거야 내릴 거야. 펀더멘탈적인 부분, 수급 부분,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요약본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판단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근데 그 판단이 아직까지는 어렵잖아요. 지금에 와서 공부해서 내가 혼자 해보겠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수익부터 내세요. 최종 결론은 그거야. 아니 왜 얘네에 매달려 있어? 우리나라에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1위가 누구예요? 1위가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의 1위 하이닉스입니다. 순매매 기준의 하이닉스이고 하이닉스 기준의 그 매직 퍼센테이지가 3,300만 주예요. 7억 2,800만 주짜리에 3,30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이잖아요. 유통 물량이 없어. 외국인 지분 52.63으로 또 올라갔고 대주 지분 34% 수준입니다. 86.5%가 외국인과 대주주예요. 86.5. 거기에 기관 지분 빼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 단타 지분 아니죠. 4.5% 이렇게 유통 물량 없는 애를 올해 4.5%를 샀다. 5월 이후에 공격적으로 5월 이후에 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야 HBM의 수요가 굉장하겠구나. 그게 검증이 된 거죠. 일단 4분기까지는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우위입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1분기부터 다시 양분으로 나눠갈 거란 말이에요. HBM의 시장 그 D램 쪽의 매출 비중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5%, 삼성전자 한 8%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도 계속 쏠려 있는 거는 영업 마진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그래서의 기준이고, 뭐, 낸드 쪽이나 이런 쪽도 이제 돌려줄 수 있을 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 모든 해석은 메이저들의 흐름인데, 메이저의 누적 수급 보시면 뭐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이렇게. 예? 농담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5월 이후에 급격히 들어왔죠. 이게 하이닉스의 시세를 끌어올린 이유입니다. 왜 들어왔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왜 들어왔냐고. 왜 들어왔어요? 얘기했잖아요.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확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의 매수는 누가 했어요?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왜 쌍끌이 매수는 안 돼요? 아니, 기관들이 바보 마냥이 바보 마냥이 아니지, 사실은. 어찌됐건 기관들의 매도가 2,600만 주 수준인데 2,600만 주면은 대략 0.4% 파는 거예요. 0.4. 그리고 얼마든지 돌려질 수 있는 위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2억 2,1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2억 2,100만 주면은요. 지분율로 59억 7천만 주니까 3.7%. 유통 물량이 얘도 없어요. 33.43이 대주주, 외국인이 53.46입니다. 하이닉스랑 똑같이 87% 수준이 외국인과 대주주예요. 거기에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는 단타 매매하려고 얘 샀나? 아니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의 매수 강도가 굉장히 좋아요. 하루에 막 900만 주, 1000만 주 수준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한테 안 밀려요. 예전에는 동네 창피하게 2차 전지 날아갈 때 7월 26일까지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2차 전지들한테 밀렸단 말이지. 지금 수급범위 보세요. 내리 7월 달까지 매수한 이후에 5월부터 HBM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좀 더 높고 그쪽에서 마진율이 좋고 삼성전자 HBM을 못 만드는 거야? 이런 실망감이 일부 있게 됨으로써 눌려졌던 부분이 지금 52주 고가 저걸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됐죠. 근데 52주 고가를 넘기는데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넘겨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수급 범위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12월부터 엔비디아 쪽에 납품할 걸로 보고 있어요. HBM3. 내년 1, 4분기부터 해서는 그
4분기 파이는 좀 작을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내년 4분기 실적 나올 때 기준에서 파이 자체가 이제 1분기 파이의 기준 대비 이제 12월 달부터 해서 이제 파이가 잠깐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GPU 물량의 수요 부분이 4분기 12월 달에 이제 왕창 터트려 놓고 이제 조금 쉬어가는 그 구간으로 업황 전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에 1월 정도에 조금 줄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증가할 거란 말이죠. 어찌됐건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하는 과정, 그 기준에 놓여진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들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7만전자 깨지면 뭐 삼성전자 때문에 뭐 동학개미가 온다. 헛소리들이에요. 시장 대비해서 3배 올라가십니다. 지금 3배 가까이. 시장 대비. 못 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에 수익을 못 내시고 엉뚱한 데서 자산 다 날리고 와서 엉엉 울고 반도체는 폭락이 나올 거다. 헛소리들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인생이 참 아까운 거야. 평생을 그래 살아오신 거야. 남매 탓만 하고 내가 샀을 땐 좋다 그러고 지금이라도 그걸 고치지 않는 한 그분 후손들한테 물려줄 그 좋은 자산들 다 엉뚱한 데다 갖다 버리고 오는 거죠. 본인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기준에 삼성전자 가장 많은 매직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누적 매수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현재 올해 1위.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2위가 쌍끌이 매수의 하이닉스. 얘가 이제 쌍끌이 기준은 1위가 되는 거죠. 3위가요.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로 돼 있어요. 요 기준이. 그리고 4위가 누구냐면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빼면 1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4위가 기아 아니야. 기아가 아니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기준도 기관들이 11만 주? 올해 들어서? 그래서 기관들의 누적 매도가 저거 뭐 하루에도 살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쌍끌이로 접어들어. 그게 기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기아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860만 주 샀죠. 그러면 2억 1,100만 주짜리니까 4%를 산 거예요. 4% 이상. 얘가 3위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 현대차가 하이닉스가 2위 외국인 순매수 기준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다음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예요. 지금 수급이 멈췄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살짝 꺾여 있죠. 요게 더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위메이드 여태 설명하고 게임주 설명하고 다 했잖아. 엔터 게임 걔네가 존나 나쁘네. 그걸 따질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얘네가 지금 터져서 난리가 나겠는데 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고. 쌍끌이 순매수 1위 누구? 하이닉스.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만 이제 시간 지나면 삼성전자 쌍끌이 1위로 올라올 거야. 삼성전자 1위, 하이닉스 2위, 현대차도 3위가 되겠죠? 기아는요? 기아는 4위가 되겠지. 기아의 기준도 잘 보시면 이래요. 불과 며칠 전까지 외끌이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다가 요 날부터 15일부터 올해 들어서의 누적 수급이 기관들의 매수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쌍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매수 3위처럼 이제 보여진 건데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1위, 하이닉스가 2위, 현대차가 3위, 기아가 4위. 그 중에 삼성전자는 0.4% 기관이 판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0.05% 판 거고 0.05 한순간에 싹 바뀌겠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셔야 돼요. 응? 하이브도 많이 사지 않았느냐. 그죠 뭐 하이브도. 그렇게 해서 펀더멘털 보시고 하이브의 펀더멘털 그 다음에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 아시겠죠? 전기도 얘는 저평가란 말이에요. 응? 얘는 고평가로 절대 볼 수 없고 저평가 인식을 잡아가시더라도 크게 무리 없고 그리고 기술주의 기준에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펀더멘털로 놓고 볼 때도 고평가에서 팔 위치도 아니고 거기에 누적 수급 어마어마하고 주가는요 꽉꽉 눌려 있고
얘도 이제 거래 대금만 수반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종목이 많은데 굳이 굳이 종목 꺼내서 물어보면 아니 뭐 한미반도체 또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이외에도 HPSP 이외에도 좋은 종목이 있죠. 뭐 예를 들면 ISC의 경우에도 똑같이 뭐 소부장에서 기준 잡아서 긍정적일 수 있다. 수급도 좋아요. 거래 대금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 순서도 설정을 잡은 겁니다. 얘도 5월 이후에 굉장히 좋죠. 거래 대금만 터지면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비중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살래야 살 수가 없어. 몇 주를 살 수 있어 얘를. 개별 매매 기준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전체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게임주, 엔터주,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 종목까지 설정을 해드렸는데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을 나는 혼자 못하겠어요. 결국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얘네들을 우선순위로 사고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HPSP, 하나마이크론 주도주 사고 난 이후에 편입하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 위메이드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건데 뻔히 아는데도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못 사고 그리고 그냥 위메이드, 뭐 크래프튼, 카카오게임즈 혹은 SM이 낙폭이 확대됐네 이런 거에 떠다니다 보다 쫓아다니다 보니 내 계좌가 10%다 하시는 분들 제대로 된 이런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올해 상반기 기준에 에코프로가 얼마? 77만 원일 때 기준에 70%예요. 최고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 나와요. 저 수익 범위 가지고 가실 분들 새벽인데 지금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 내 자산이 지금 다 깨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셔서, 나 당장 월요일부터, 나 당장 화요일부터, 나 수익 좀 내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파란불 못 견디겠어요.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 내십시오.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